네,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에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기록을 할 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부채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갚아야 되는 순서대로 배열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빨리, 그렇죠. 현금이 되고 빨리 갚아야 된다. 이 말은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크다는 얘기니까 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순서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바로 나왔는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이한테 외상값 100원 받을 게 있고 외상입금 갚을 게 70원이 있다. 그럼 쌤, 퉁쳐가지고 30원으로 부과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외상매입금은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외상물 중에서 모든 외상매입금을 다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총액이 아니고 순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총액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뿐만 아니고 손익계산서도 총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는 이자 수익이 100원이 있고 이자 비용이 70원 있다. 그럼 퉁쳐가지고 이자 수익을 30원 보고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계의 원칙은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자본 항목 중에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솔직히 3번 문제는 우리 출제위원이 조금 뭐라고 할까 욕심을 부렸는지 아니면 그냥 뭐 던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전산회계 2급을 배우는 것은 개인 회사 위주로 배우는 거지 법인 기업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솔직히 2급에서 나와서는 좀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산회계 1급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사지선당이 있을 때 한 개를 모르겠으면 세 개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 현재 1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 필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거니까 이거 외우고 있죠? 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5가지. 시작,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조건, 채용. 외우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거래가 아닌 것만 그렇죠. 스킵을 하고 나머지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미실업은 기억에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을 했네요. 자, 채용은 거래가 아니죠. 그쵸? 채용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 계약만 체결하는 것도 거래가 아니죠.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현금을 주고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래입니다. 또한 리얼 1천만 원만큼의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자, 주문만 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쵸? 뭐 계약금이라도 주었으면 거래인데 주문만 하였으니까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이 주문은요, 그냥 계약하고 주문만 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아닌 거고요. 계약금이라도 주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뭐다? 선급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건 거래가 맞아요. 하지만 계약만 하고 주문만 하는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른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만큼을 3년간 차입했답니다.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린 것은 당연히 뭐다? 네, 거래입니다. 그럼 결국은 회계상 거래인 것은 티귿과 미음이 되겠네요. 다음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 이해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부 이용자. 그렇죠.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경영자 또는 종업원,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이네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정답을 주는 거니까, 그쵸. 거의 뭐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쵸. 주는 거니까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자, 고객, 정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외부 이용자, 외부 이해관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개념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분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월 30일 날 상품 110만 원만큼을 진위 상사에다가 외상으로 판매를 했고 운송비 14만 원만큼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자, 우리 기본 내용인데 자, 필기 하나 볼게요. 취득 시의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죠. 하지만 판매할 때 비용은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취득 시가 아니고 판매 시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은 그냥 운송비, 즉 운반비로 그냥 바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 110만 원. 요게 분개가 되겠죠. 그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자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운송비 14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나가고 자변의 운반비로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개를 보았을 때 네 가지의 개념 과목 중에서 없는 게 답이 되겠죠. 누굽니까? 외상매입금이 답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지금 이 분개는 그 판매에 대한 분개이지 매입에 대한 분개는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바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죠. 쉬운 문제 없고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나요? 자, 당좌 자산 알고 있죠? 우리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인 자산이고요. 판매 목적인 자산이 아니면은 당좌 자산이었죠. 자, 1년 이내 현금화가 가장 빠르게 되는 당좌 자산인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일단 요 예수금하고 지급보험이죠. 자, 이 둘은 부채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 때 이 둘은 그냥 X 표시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외상매출금이 있고 단기대금이 있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 자산은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요 네 가지를 답으로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걸 암기를 못하겠다. 자, 그러신 분들은요. 제일 좋은 방법. 자, 우리 여기 전산이 있죠. 계정 과목 적어놓고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럼 101번부터 145번까지가 당좌자산이니까 요 145번까지 그쵸?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겠죠 여러분? 네, 여기다가 F2 누르고 여기 문제지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검색해 가지고 요 101번부터 145번 사이에 들어오는 애들이 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뭐다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요령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인데 그냥 좀 복습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유치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좀 이렇게 풀어냈으면 하는 것이 쌤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128만 원.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 지폐나 주화, 통화대용 증권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다?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에서
우리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 자기화표 우편한 점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뭐 통화대용증권인 거 알고 있죠? 네, 현금이죠. 그럼 뭐다? 수입인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입인지는 이제 세금과 원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7번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문제 나올 때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많이 보았던 이 상품 계정을 그리시면 되죠. 자, 상품 계정은 알고 있죠? 네, 기초 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한 다음에 자, 얘를 이제 팔아버리면 뭐가 된다? 이만큼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죠.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판매해버린 매출원가를 구하는 것보다는 기말에 재고파악을 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를 구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빼면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요.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하게 평가했다. 이 말은 기말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말이 작으면은 당연히 뭐다? 매출원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요 공간이 작아질수록 매출원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매출원가 올라가면 순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이니까 순매출액은 고정을 시키고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총익은 작아지겠죠. 결국은 기말이 내려가면은 매출총익도 내려가는 거고 기말이 올라가면은 매출총익도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기말이 내려갔으니까, 즉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는 기말이 작아졌으니까 매출익도 작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모두 작아집니까? 매출 총이익은 결국 나중에는 단기순이익으로 가는 거니까 단기순이익도 작아지겠죠.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절대 1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말이 작아지면은 매출원가는 쌤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 매출원가가 과대계 상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하는 보조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산회계 2급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주요부하고 보조부 간단하게 공부한 적 있었죠. 네. 자, 이거 간단하게 선생님 필기 좀 해드리면 주요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회계 배울 때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붕괴하고 나서 정기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럼 붕괴를 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고 하고, 정기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요 부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치유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예, 보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그냥 많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일단 거래가 나오면은 붕괴를 해요. 붕괴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수표를 받았답니다. 우리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죠. 그러면은 이걸 붕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변의 상품 매출이 60만 원 되는 거고 차변의 현금이 6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부를 필요로 할까요? 먼저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이란 말이 있으면 걔가 일단은 필요한 장부겠죠. 그럼 현금 출납장은 필요한 장부고, 다음 상품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상품 나갔죠. 그럼 상품 나갔으니까 상품 재고장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뭐 매출장도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1번, 3번, 4번은 아무튼 이 분기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쳐다만 보아도 2번이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니겠네요. 왜? 지금 여기에는 당좌 예금이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보조부는 2번에 있는 당좌 예금 출납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보조부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개한 다음에 이렇게 좀 맞춰 가시면서 좀 관련이 없다 싶은 그런 장부를 찍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첫째 누구입니까? 토지.
그다음 뭐가 있죠?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 보통 답인데, 그쵸?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없습니다. 그쵸? 없으면은 누굴 찍어야 될까요? 결국은 건물과 차량공방과하고 그다음에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 아닌 임차보증금, 얘가 답이 되겠죠. 예, 간단한 문제이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영향으로 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자본적 지출은 보통 자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용 처리할 경우에는 이제 수선비라고 하는 개념 과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분개했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잡았다는 얘기는 자산을 안 잡았네요. 그럼 자산은 감소할 것이고 당연히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익은 줄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오면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영향으로 바른 걸 묻고 있으니까 자 누가 정답이 될까요? 먼저 사지선당에서 앞에 자산이 나와 있으니까 자산을 일단 감소한다.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에서 아니지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은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당기순이익을 보면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어때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은 감소했죠. 감소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공부하셨다가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개념 과목 중 재무제표상 분류기준 항목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금은 부채이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부채이고 또 미지급 비용도 부채이죠. 근데 미수수익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은 개정 과목 및 적용 과목 있죠.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F2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다 검색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 시에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분계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분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을축은 1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근데 그 현금을 어떻게 했죠? 개인적인 용도 사용을 했다네요. 그럼 이거 분개하면은 대표는 뭐다? 외상을축은 사라지고 현금은 들어왔다가 다시 썼으니까 현금은 분개가 안 되겠죠. 들어왔다가 사용했으면 나갔으니까. 그래서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 자변은 뭐죠? 인출금.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계정 과목으로서 옳은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내용이었네요. 방금 쌤이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분계는 맞죠. 분계는 맞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고 여기에 차변의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인출금이 답이 되겠죠. 네, 인출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상물 출금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13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개념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쌤하고 기본 강의 때 결산 공부하면서 이 소모품 다음으로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었죠. 그쵸? 자, 그때 쌤이 이 부분 필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차기분을 미리 주었거나 미리 받았을 때 쓰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있었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이번 연도, 즉 단기에 주어야 되는데 주지 못하거나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이연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수익의 이연은 결국 선수 수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암기만 하시면은 꼭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세분과 분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였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원칙적으로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러면 건물 구입할 때 지급한 취득세는 세분과 분과가 아니고 누구였죠? 네, 건물로 분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1번, 2번, 3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취득 시에 내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분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14번 문제는 정답을요. 1번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복수 정답이었죠. 근데 1번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수험생들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 1번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의 답을 찍는다면 4번이기 때문에 4번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자, 다음 저희가요,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계장치 시공가는 1,100만 원이고, 시기는 이번 연도 1월 1일 날 구입했고요. 잔존가치는 1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액법 공식 아시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가 나오죠? 1,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0만 원. 여기 있죠?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5년이네요. 그러면 1,000만 원만큼을 5년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은, 네, 200만 원이 나오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전산회계 1급에 올라가면은 잘 물어보는 건데, 뭐 혹시나 이제 전산회계 2급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요 내용까지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취득 시기가 1월 1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4월 20일쯤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 200만 원만큼은 1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예요. 그쵸? 1년 동안. 근데 만약에 얘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구입한 게 아니고 혹시나 뭐 4월 달쯤에 구입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4월 20일 날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때는 자, 어떻게 한다? 곱하기 12분의 해가지고 월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 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월 20일 날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월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0일 날 구입했다 할지라도 4월 1일 날 구입한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은 버리고 4월 달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월 30일 날에 구입을 했다 할지라도 4월부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12월 언제까지? 말까지지만 1은 무시하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면은 몇 개월입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해가지고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20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금액이 150만원 나오겠죠. 그때는 정답이 15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항상 구입하는 그 연도에는요. 이렇게 월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이상으로 15번까지 92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수업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복습만 해주시고 다음 문제 이제 93회 전산회계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